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더 나아진 내일을 꿈꿉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배운 오늘,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올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시 출발선에 서죠. 성공이란 말, 사실 그 의미도 모호하고요. 목표를 이룬 뒤에 허망함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말은 인간을 매 순간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죠.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실력과 성과가 쌓이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은 실력과 성과가 쌓이기 전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026년 병오년 첫날 아침입니다. 1월 1일.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아님, 이동현님, 김철희님, 김동호님 등등 새해 첫날 또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 시작하는 날이니만큼 오늘은 퀴즈 대신에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여러분의 새해 다짐, 목표, 계획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특히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더 많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 참 계획이라는 게 지기 어렵습니다만 새해 첫날부터 지상파 방송에 전국 방송에 본인의 다짐을 나가게끔 한다면 그래도 뭔가 좀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일 전문 기자는 아니시죠? 공교롭게도 제가 목요일, 요일별 출연인데 목요일 휴일이 많이 겹쳤습니다. 덕분에 크리스마스 휴일에, 때도. 네.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1일에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미국장은 열렸어요. 네, 미국은 1월 1일은 안 열리는데 31일까지 열렸고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0.63, S&P 500 0.74, 나스닥 0.76%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장 마감할수록 조금 거래량 없으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연간 성적표를 보자면요. 주요 지수 모두 3년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0% 이상 올랐고요. S&P 500 16, 다우지수는 13% 올랐고요. 그 미국 증시는 뭐랄까 급등은 안 했지만 네. 꾸준히 잘 오르는 모습을 계속 몇 년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2025년 마지막 한 3, 4거래일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26년도 기대해 보겠고요. 지난해는 뭐 압도적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뛰어났습니다. 75.6%나 올랐으니까요. 어마어마했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한 자산이 있다면서요. 미국 시장에서도 왜 주요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를 보자면 블랙락 아니면 뱅가드거든요. 대부분 ETF 운용사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장이 다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이요. 26년 펀드 시장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요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경우 ETF를 총 30조 6천억 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그 형태로 보자면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네. 같은 기간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11조 6천억 순매도했습니다. 채권은 29조 5천억 순매수했고요. 아마 이 ETF 가운데는 주식형 ETF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이 개별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여러저러한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ETF를 투자하게 되면 뭐 해당 테마다 섹터다라고 하면 그 테마나 섹터가 잘 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개별 주식 위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ETF를 그렇죠. 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한자산운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 방식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ETF만 봤더니요. 지난 한 해만 113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ETF 총 자산이 286조 원. 이 늘어났고요. 네. 일반 공모펀드, 사모펀드 역시나 주가 상승 그리고 자금 유입 오면서 334조 원, 754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내후년쯤에는 네. ETF가 공모펀드를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이미 뭐 공모펀드는 잊혀져 가고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ETF가 잘 되는 게 뭐 분산 투자 효과도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려는 그 자기 주체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음, 일단 팔면 이틀 뒤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요. 유동성도 좋고요. 네, 그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국내 주식형 펀드 70% 넘는 수익률 기록했어요. 네. 금 가격 강세로 원자재 펀드 45% 정도 됐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는 네, 우리 국장이 좋았던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17% 정도 올랐고요. 네. 네.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뜨겁게 달궜던 쿠팡 청문회 30일, 31일 이어서 열렸는데 좀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쿠팡 스스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 이거 참 끝까지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열린 청문회에도 김범석, 범킴이라고 요새는 부르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이. 범킴 쿠팡 잉크 이사회 의장은 불참했습니다. 네. 그래서 쟁점이 된 건 역시나 25일 발표한 셀프 조사였어요. 네. 이게 보통 기업들하고 정부하고 같이 조사하게 되면 기업은 정부의 약간 뭔가 가이드에 따라서 발표 시기 뭐 이런 거 다 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일단 좀 맞아요. 조용히 있죠. 그리고 대체로 정부가 앞에 나서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쿠팡이 먼저 나서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 유출 범위 3,000개의 계정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 이게 바로 쿠팡의 발표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3,300만 개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이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발표한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쿠팡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너 정부랑 얘기를 한 거냐라고 맞아요. 그 로저스 대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이 저희 그러니까 쿠팡과 함께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셀프 조사를 발표했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조사다. 한국 정부가 왜 이를 부인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랑 다 이미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발표한 거지 셀프로 발표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기관이 되는 정부 국정원 측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다. 로저스 대표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서 국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정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정원은 정보를 모으는 기관이고 정식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또 관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방적이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 위증죄 고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 노동자 사망 사건도 이거 뭐 끊이지 않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또 김범석 의장이 그 증거 은폐를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그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쿠팡? 이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자면 약간 유야무에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이상하게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저스 쿠팡 대표가 31일 네. 25년 마지막 날 이런 답변했습니다. 직접 야간 택배 기사 일을 체험해 볼 생각이 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맥락을 보자면요. 30일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국회가 뭘 지적을 했냐면 지난해 쿠팡 사업장에 119 구급차가 출동한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구급차 출동이 밤 9시, 밤 10시, 새벽 2시 야간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야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노동자 건강 위험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로저스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상식 아닌가요? 야간에 일하면 뭔가 건강 위험이 늘어난다는 게. 그랬더니 로저스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러니까 국회가 한 국회의원이 그럼 직접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다음 날 31일에 직접 야간 택배 기사 일을 체험해 볼 생각이 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약간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지적한 게 뭐냐면 쿠팡은 자기들은 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을 지킬 때 약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 기사들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해도 이게 분류 작업 이거는 사실 진짜 노동시간에 들어가냐 안 가냐 이거 되게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쿠팡이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류 작업 시간까지 더하게 되면 노동 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게 돼요. 네.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해도 주 근무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바로 주무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의한다. 이건 노동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쿠팡 스스로가 약속했던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쿠팡이 약간 과도하게 노동을 시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쿠팡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영업 정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또 국회에서 언급이 또 됐어요. 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거는 이제 결정한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게 사실 뭐 현실 가능하냐 뭐 이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또 나오는 얘기가 네. 이게 부수적인 피해잖아요. 네.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 그리고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고요. 또 집단 소송제 도입을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피해자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 25년에 증권 분야에만 도입이 됐고요. 2005년에. 네, 나머지는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모든 정부 부처가 총출동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강현 국세청장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김범석 의장 탈세 혐의가 나오면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하는 연 8.9에서 18.9%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금리와 상환 방식이 적정한지 모든 것 따져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나서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쿠팡의 태도가 그닥 뭐 달라지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집단 소송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럴 때 항상 감정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또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금융 분야부터 좀 살펴볼까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배당을 조금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한 게 바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고배당 상장법인 네. 이 경우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적용되면 최고 49.5% 세율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15.4에서 33%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럼 고배당 상장법인은 뭐냐? 24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현금 배당액이 줄지 않아야 됩니다. 요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 요 네. 카테고리를 만족하면 됩니다. 다만 공모펀드, 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대상 기업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23년 수준으로 다시 높아집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세율은 0%였는데 0.05%가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0.15까지 포함하면 총 0.2%. 코스닥하고 장외 주식거래시장 KOTC죠. 요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농어특세 안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통하면 0.2 내신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코스닥과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6월부터 요거 잘 보세요. 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의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나옵니다. 6월에요. 네, 이거 해당되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시면 좋은 게 일단 만기는 3년이고요. 이게 저축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 비율이요. 일반형은 6%,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고 3년 근속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대형은 12%나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도 같이 들어가서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월 납입한도 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원금 1,800만 원 모두 납입하면 만기 시에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3년. 네.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뭐 청년도약 계좌나 이런 것들보다 좀 계속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조금 오르죠. 네, 시급 1,320원입니다. 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자면 월 급여가 215만 6,880원.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독일 적용되고요. 수습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한해서 10% 감액 적용됩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관련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와 예술인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고 3년 근속 등 요건이 되면요. 출산급여 상한이 월 22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향도 168만 4,210원으로 올라가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기준금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눈에 띄는데요.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자.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진작 나왔으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당 근로시간을 15에서 35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부 지원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좀 약간 일종의 소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한다. 네.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지원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임금 손실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결정적으로 출산율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가 반영이 된 거겠죠. 그리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는데요.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이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휴직 가게 되면 사실 이거 대체력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고요. 이거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급 방식이 바뀌어서 대체 인력 근무 기간 중 100% 선지급을 해줍니다. 이전에는 사후에 지급해줬거든요. 아하. 근데 돈이 빠듯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부담이거든요. 사전에. 네, 선지급해준다라는 겁니다. 휴일 전문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오전 9시 23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보다는 여러분의 다양한 새해 다짐, 계획, 목표를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물론 선물도 많이 보내드리고요. 0358님이 26년도에는 달리기 도전합니다. 남편이랑 달리기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건강 더 챙기려고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추울 때 항상 스트레칭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체력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89님은 올해 하반기 디자이너 승급시험 합격해서 헤어 디자이너 되기, 30대 남들보다 늦게 미용을 시작해서 정말 힘들게 배웠는데요. 꼭 인턴을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8722님은 허리 통증 줄이기 노력할 겁니다. 바른 자세 신경 쓰고 근력을 길러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고요. 책도 보고요.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사실 바른 자세 갖는 거,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기도 한데요. 3632에 있으시는 분은 교육 전문직, 장학사 전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교육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믿고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백민희님은 올해 많이 웃는 게 목표입니다. 투덜대는 습관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웃으면서 좋은 기운도 올 테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고 하죠. 또 행복한 2026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26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의 목표, 계획, 다짐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026년에 또 우리나라 소비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주제가 픽셀 라이프입니다. 픽셀 라이프. 네,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작은 거예요, 뭔가? 네 맞습니다. 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이미지 얘기할 때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속의 픽셀들이 찰나의 순간마다 빠르게 색을 바꿔가면서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뭐 TV를 볼 때도 이런 픽셀들을 보게 되는데, LCD처럼. 그렇죠. 우리 삶도 요즘 보면 이 짧고 강렬한 경험들을 촘촘하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해서 이 일상에서도 거대한 목표나 뭐 장기적인 성공보다 작은 성취의 연속을 중시하고 또 찰나의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라이프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에서도 뭔가 작은 것들, 작은 트렌드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26년에 이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네. 거대한 흐름, 이 거대 서사가 종말로 이르고 있다 하는 건데요. 거대한 건 끝나간다. 네, 이 한마디로 나노화된 이 취향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유행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메가 트렌드는 힘을 잃고요. 그 자리를 이제 무수히 많은 자잘한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탕후루나 또 두바이 초콜릿, 또 두바이 쫀득 쿠키 이런 작고 다양한 취향들이 생겨났다가 또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바뀌죠. 이것은 시장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유행주의가 빨라진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장의 동력 자체가 큰 물결이 지속되는 것에서 수많은 잔물결의 소멸과 생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도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새로운 경험을 계속 향유하는 트렌드 충성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작은 파도, 잔물결처럼 나노화되고 있다. 더 작은 트렌드들이 많아진다. 근데 아예 트렌드 없는 게 트렌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주요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특히 2025년 7월에 유튜브 같은 경우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란 요 기능 자체를 폐지했어요. 다양한 팬덤이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세분화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두의 1위 이런 영상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마이크로 트렌드가 플랫폼 전반에 퍼지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나 인기 급상승 뭐 노래 이런 것들이 방문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큰 흐름보다는 작고 많이 짧게 쏟아지는 이런 콘텐츠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 숏폼 네. 예전에 막 챌린지라고 많이 유행했던 것들도 네, 그 챌린지의 유행 주기도 되게 짧아진다고 맞습니다. 네, 하고 요즘 이게 유행이래라고 하면은 이미 지나간 거야. 맞습니다. 네. 야, 어지럽습니다. 이 픽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도 작아집니까? 네. 요즘 이제 소비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이 작아진 소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실패의 위험은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패해도 몇천 원만 손해보는 막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만큼만 소비한다 하는 이런 최소 단위 소비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시장에 가보시면 미니나 뿌
뿌띠 요런 키워드가 인기가 많습니다. 미니 뿌띠? 네, 소용량. 귀엽다라는 뜻. 네, 소용량 제품들을 이제 미니 제품, 뭐 뿌띠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식음료 업계에서 이미 유행했었던 제품들을 아주 작게 만든 이런 미니 제품들이 인기리에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이 200ml라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용량인 100ml나 아니면 120ml 이런 식으로 미니 용량을 출시하는 시기인데요. 거의 한두 모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예. 용량만 작아지는 그래서 이런 소용량, 미니, 뭐 바이트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입 크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유행이에요? 아닙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네. 외국에서도 이런 미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허쉬나 펩시 같은 이런 주요 브랜드들, 뭐 스낵, 제과, 음료 브랜드들 전부 다 이 인기 제품을 미니 버전으로 재출시하거나 리브랜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입 크기 또 미니 제품 시장이 21% 성장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에 도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앙증맞은 크기 때문에 귀엽기도 하고 또 입이 심심할 때 부담 없이 그냥 한두 개 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용량이라서 소용량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한 입으로 부담 없이 먹는 거 찾았다가 한 10개, 20개 계속 먹게 되는데. 계속 듣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예전에는 화장품 사면 덤으로 샘플 많이 줬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아예 그냥 소용량 제품을 산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일명 뿌띠 뷰티 이런 게 인기인데요. 본품 대비 크기와 용량을 크게 줄인 이런 소용량 뷰티 제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나 컬러나 제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과거에는 사실 이 소용량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가 저렴해서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셨다면 요즘에는 큰 용량 자체를 좀 부담으로 느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용량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데이터로도 실제로 확인이 되는데요.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이 소용량 화장품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00% 넘게 또 주문 건수는 150% 넘게 증가했고 이런 경향성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주문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이 소용량 뷰티가 좀 젊은 세대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큰 거 한 통 사서 뭐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작은 요즘 걸로. 자잘하게 계속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소용량 자체만을 판매하는 전용 브랜드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은 되게 아기자기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또 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으로도 뭐 좀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취미 생활도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잘한 경험을 계속 다양하게 바꾸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깊게 몰입하기보다는 좀 여러 경험을 맛본다 해서 요즘 찍먹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우리 경험을 찍먹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잠깐 하십니다. 찍어 먹어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그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구독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취향과 취미에 올인하는 대신에 여러 구독을 병행하면서 그때그때 관심사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네. 또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한 아이돌 그룹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우리가 최애 멤버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최애 다음으로 좋아하는 대상들을 뜻하는 팬덤 용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요? 최애, 차애, 3애, 4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아이돌 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멤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차선, 뭐 네. 3선, 4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최애, 차애, 3회, 4회 이게 다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소비 중에서 이제 큰맘 먹고 해야 되는 게 집안 인테리어입니다. 네, 이거 큰 돈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힘들고 요것도 좀 달라집니까? 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뭐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피크 페인트라고 해서 뜯어지는 페인트 이런 오. 것들이 요즘 인기입니다. 페인트인데 마르고 나면 뜯어낼 수 있는 페인트. 네, 사실 우리가 페인트는 한 번 칠하면 원상복구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시공을 정말 큰 결심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제는 필름처럼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이런 페인트들이 나타나면서 그냥 한번 이 컬러로 한번 도전해볼까 쉽게 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예. 또 공간의 분위기를 뭐 데크 타일이나 아니면 못을 박지 않는 무타공 블라인드 이런 것들 좀 가변성을 내세운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좀 부담
부담 없이 시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늘어났고요. 네. 실증 나면 언제든지 또 새로운 또 다른 페인트 또 칠해보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그 페인트 칠한다는 게 진짜 큰 일인데 맞아요. 실패했을 때의 부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뜯어낼 수 있는 페인트 이런 게 또 픽셀 라이프 중에 하나네요. 네. 또 픽셀 라이프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모습은 이 픽셀처럼 빠르게 찰나를 만끽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찰나형 소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수많은 챌린지가 SNS를 휩쓸고 네. 또 새로운 밈이 반짝이면서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오랜 축적 대신 빠른 전환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패션 업계에서 땡땡 코어 이런 키워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코어라는 말은 어떤 스타일을 뜻하는 말인데요. 특정 컨셉이 인기를 끌 때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눔코어, 발레코어 굉장히 많은 코어들이 나타났는데 뭔가를 핵심에다 둔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도서관 사서처럼 지적이면서도 차분하고 빈티지한 무드 이런 컨셉이 또 인기를 끌면서 라이브러리언 코어 이런 키워드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런 땡땡 코어가 계속 바뀌면서 그때그때 스타일 유행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패션 스타일이. 네, 그래서 패션 소비도 이제는 속도감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콘텐츠 업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 메타에서 텍스트 기반 소셜 플랫폼인 요 스레드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스레드에서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뭐 인스타그램으로 치면 스토리 기능 이런 기능들이 이제 공식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고 싶지만 또 오래 남기고 싶지는 않은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찰나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기능들이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찍먹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픽셀 라이프 다 좋기는 한데 유행의 주기도 짧아지니까 기업들의 마케팅 주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짧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마케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최근에 이런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짧아진다라는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오픈에즈의 자료에 따르면 이 팝업 스토어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 임시 매장 이런 마케팅도 평균 운영 기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22일 정도에서 2025년 5월자 기준으로 15일까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팝업을 열고 15일 만에 이제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2025년 이 상반기에 국내 팝업 스토어 운영 횟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나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기간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횟수는 늘어나는 이런 마케팅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팝업 스토어가 원래 짧은 기간 하는 건데 네네. 더 짧게. 더 짧게. 팝업이 아니라 팝업. 네. 그리고 실제로 야. 일주일 기간 정도 운영하는 팝업 매장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팝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로컬 지역 축제들도 굉장히 짧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었던 이 지역 축제들 살펴보시면 운영 기간이 이틀 혹은 3일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천 김밥 축제 같은 경우도 주말 단 이틀만 운영했는데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죠. 이틀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전이 많이 줄어들고 개막식도 막 없애고 뭐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알차게만 한다. 네, 그냥 바로 시작하고 그냥 바로 김밥 말러 가는 이런 식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법 자체가 좀 긴 호흡 대신에 짧고 강력한 임팩트 있는 이런 몰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영상도 긴 것보단 짧은 거. 네. 글도 긴 것보단 짧은 거. 네. 행사도 긴 것보단 짧은 거. 맞습니다. 그거 너무 짧아지는데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요즘 이 트렌드 수명이 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도 짧아지고 매장 운영도 짧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제품 개발까지 짧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완벽한 제품을 내놔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실패 리스크를 좀 줄이는 작은 시도를 통해서 얻는 이런 식의 내부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속한 학습과 반복적인 개선을 거쳐서 최소 기능 제품을 좀 시장에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소 기능으로. 네, 그래서 한 번의 거대한 성공보다는 그냥 계속 소비자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면서 요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이렇게 좀 최소 기능 제품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찍먹을 원한다면 네. 기업도 찍먹으로 보답을 해드리겠다. 네, 근데 뭐 옷 같은 것도 제품 디자인하고 뭐 발주하고 오기까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제품 개발 속도 자체를 어떻게 높여요? 국내 패션 업체 중에 이렇게 좀 제품 개발 속도를 높여서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SNS를 이용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한 후에 이를 제품으로 반영하면서 최근 3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집중한 그 시스템을 보니까 2일 5일 생산 시스템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산 자체를요? 네, 이게 뭐냐면 신제품 출시 전에 이 시제품을 2일간 먼저 공개해서 SNS에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 하면은 5일 안에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2일, 5일 생산 시스템을 반영한 후에 매출이 2배 이상 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행 주기가 너무 빠르니까 네네. 나오기 전에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고객의 변화에 작고 세밀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브랜드 로열티, 뭐 충성 고객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만남이 더 짧아지고 더 이탈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이 이탈의 순간입니다. 고객이 이탈의 경험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좀 만족과 여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긍정적 이탈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또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인상을 좋게 주는 것이 미래의 재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기존에는 오래 만나다가 아프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짧게 만나고 빨리 잘 헤어지고 또 다시 와. 기업들 입장에 다음에 네. 또 만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을 위한 거네요. 네, 네, 픽셀 라이프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면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개헌과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이틀간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가 끝난 뒤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표결 모두 불참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광고 수익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의 사기 광고 규제를 피하려고 검색 결과를 조작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이 이대호입니다. 9시 43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해 첫날인 만큼 여러분의 다짐, 계획, 사연과 함께 받고 있는데요. 7282님은 화를 낼 필요도 없는 일이었는데 고함을 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새해에는 이 말을 꼭 명심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푸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 수치만 남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멋지시다. 그리고 이서윤님은 올해는 나를 존중하겠다. 많이 웃겠다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의미로 매일 출근길에 듣는 성공예감 휴일에도 듣고 있어라고. 멋지십니다. 그리고 9268님은 새해 소망
5 형제 중에 작은 누나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하고 계시는 누나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문미정님도 4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5년 무사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진료도 잘 받았고 꾸준히 몸 관리도 하고 식이요법도 조절 잘했는데요. 결과가 올해 나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춘일님은 예쁜 말, 다정한 말 많이 하기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어떤 그냥 꿈, 소원이 아니라 다짐입니다. 다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많이 응원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받고요. 또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선물 많이 보내드립니다. 새해에는요. 아까 이제 뭐 예쁜 말 하시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인간관계도 또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또 막상 못하게 되고 반대로 또 정리가 필요한 사람 얼굴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 고민 또 이분에게 또 한번 배워볼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입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사실 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네. 아까도 어떤 후회하시는 분처럼 심한 말이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잘 안 돼요. 네. 왜 그럴까요? 사실 근데 그런 결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이런 노력해보고 또 결심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애청자분들께서 여러 네. 다짐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너무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돌아가면 좀 더 새로운 다짐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목표도 중요한데 네. 구체적인 행동을 사실은 이야기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네, 예를 들자면 뭐 부모님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내가 결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025년에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적는 거예요. 하는 게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내가 먼저 전화해보자. 이런 게 좀 나을 수 있죠. 요일까지 정하면 더 좋습니까? 더 좋죠. 아예 시간도 정하면 좋습니다. 금요일 날은 내가 조금 일찍 퇴근을 하니까 그때는 10분 정도 엄마에게 전화해보기 이런 거를 적는 게 맞아요. 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야지 하다가 마음속으로 한 12번도 더 걸었는데 네. 못 걸게 되고 네. 구체적으로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사실은 의사소통에서의 가장 핵심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잘하면 관계를 잘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개 능력이거든요. 스피치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되게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말만 많고. 네. 네. 그리고 좀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 잘하는 것과 관계 잘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장 어떤 차이가 뭐냐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말을 하기보다는 호응하는 언어들 있죠. 그랬구나. 아,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 이런 상대방의 말을 사실 잘 듣는 게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건 남편분들이 잘 못하는 건데 뭔가 자꾸 막 컨설팅 해주려고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잘 듣는 거, 네.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 최고의 언어는 이제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된다. 왜 그랬는지. 네. 오, 좋다. 최악의 언어는 근대입니다. 근데 근대는 엔드퍼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쩌라고 이렇게. 이거 배워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무작정 참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참는 것도. 네. 제가 어떤 상담학을 좀 배우신 석사이신데 어머니시기도 하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한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막 참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네.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 다정한 언어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다정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아이한테 화내지 말고 이제 비폭력 대화를 하거나 아이 표현법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네. 아이한테 화가 지금 난 상태인데도 자꾸 이렇게 그 참으면서 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아이가 막 게임을 엄청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 혼낼 만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훈육이 필요한 건데도 네네네. 그래 게임을 많이 했네. 네가 게임을 많이 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거든. 막 이런 식의 대화를 자꾸 하니까 아이가 왜 이러시지?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난 게임 좋은데? 약간 이렇게 아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오히려 비폭력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좀 공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경청을 하되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내 표현을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관계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기만 하고 억누를 게 아니라 네. 해야 할 표현은 정확히 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주변 사람이 행복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불안한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안전한 느낌을 갖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안전한 느낌을 많이 갖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내 옆에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차에 연료가 있어야 다른 차도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맘때 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또 네. 이현주 교수님도 어저께 저한테 카톡으로 또 인사를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근데 이런 간단한 인사 안부마저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렇죠. 부담돼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어떤 분은 뭐 문자를 쓰기가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전화가 좋고 문자가 좀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또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마땅한 이야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만 하면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많이 얘기하자니 예. 또 손가락도 아프고 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몇 수십 개씩 올 때는 그것이 또 이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인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오니까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뭔가 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약간 숙제같이 느껴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이렇게.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진심이 약간 부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뭔가 복사해서 붙여놓는 것 같은 요즘 복부 너무 쉬우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허무한 느낌이죠. 평소에는 연락이 거의 없는데 그냥 왜 명절이나 새해에만 이렇게 이미지 하나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을 때 이모티콘이나 사진 보냈을 때 요즘 뭐 정치인들 문자 메시지 그렇게 많이 오죠. 그렇죠. 별로 와닿지 않는 예. 그렇죠. 이게 다 뭔 소용이지? 그리고 일반화하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보다는 내향이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예. 좀 답변하기가 좀 더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그러면은 꼭 답장을 안 해도 될까? 근데 또 이거 답장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요 굳이 답장 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마다 막 답장을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예. 몰아가지고 한 방에 문자를 답장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때마다 답장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좀 몰아서 같이 하셔도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투적으로 복붙해서 붙인 거라면 나도 네. 상투적으로 복붙해서 답장하면 된다. 뭐 이미지를 보내는데 씹으면 그것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따봉 이런 거 이모티콘 하나 보내드리고 감사하다고 하면 되죠. 네, 네. 또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정희 님이 오래된 관계라도 존중받지 못한 관계는 끊어야 한다 생각되네요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네. 어떨까요? 나한테 도움되는 날 존중하는 사람만 만나보겠다 이런 다짐.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새해 이제 더 좋은 관계를 맺을까 네. 관계를 점검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4가지 측면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얼마나 친밀한가라는 그 내용인데요. 얼마나 친밀한가. 우리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걸 묻는 핵심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걸 해보면요. 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만나는데도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큰 의미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떠올려 보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얼만큼 친밀한지에 대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좀 불안이 서로 만나면 좀 증폭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둘이 만나면 불안이 좀 완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질문은 이 사람과 있으면 불편한지 아니면 편안한지 이거를 좀 측정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지 일방적인 관계인지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아까 질문 주셨고 말씀하신 애청자분 사연도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면 뭔가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도 얻고 내가 뭔가 존중받은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화를 하고 나면 반대로 막 진이 빠지고 뭔가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막 도움만 요청하시거나 혼자서 자기 자랑만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자기 힘든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그냥 뚝 끊어버리시거나 또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 관계와 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나와 비슷한 가치관과 방향이 맞는지 이게 사실 아무리 뭐 대화가 잘 되고 해도 말은 재밌고 뭐 즐거운 것 같아도 이 가치관과 방향이 굉장히 안 맞는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동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네, 새해 한번 점검해 볼 만한 네 가지 측정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얼마나 친밀한가. 네, 그리고 불안이 완화되나 혹은 증폭되는가. 네, 상호 호혜적인가 일방적인가. 네, 얼마나 동행할 수 있는가 등등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좀 여기 네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네. 저 사람은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손절해요? 어떻게 사실 됩니까? 일단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절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랑은 절교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체크리스트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손절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과 조금 더 나은 관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성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만 서로가 다치지 않게 살짝 좀 우선순위만 두는 정도로 네. 또 이거를 마지막으로 원칙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완벽한 관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네. 이만하면 좋은 관계. 굿 이나프라고 하죠. 도널드 위니카시라는 정신분석자가 얘기한 건데 이만하면 좋은 엄마가 중요한 거지 완벽한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관계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이루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좋은 거 우리가 배우고 또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네. 계속 좀 되새겨야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해 첫날 맞아서 여러분의 목표, 다짐, 계획 등등 이제 사연과 함께 받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요. 참 많이 계획은 세우는데 왜 이게 늘 작심삼일에 그칠까? 올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달리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